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어렵게 군인의 길을 걸어온 윤도현은 합참의장이라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정직하고 조용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저녁자리나 술자리는 애초에 그의 인생에 없었죠. 권력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그는 퇴근 후 곧장 집으로 향하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너무 금욕적이다, 인간미가 없다는 말까지 했지만 윤도현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은 뒤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아들 윤혜온뿐이었어요. 사고 당일 병원에서 아내의 죽음을 확인한 윤도현은 중환자실 밖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6살이었던 혜온이 아버지 옆에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죠. 윤도현은 아들을 끌어안으며 괜찮아, 아빠가 있어라고 말했지만 혜온은 그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심리적 충격 때문이라고 진단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혜온의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윤도현은 그저 아이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혜온의 방문을 열어보고 이불이 잘 덮여 있는지 확인하고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안도했어요. 새벽에 악몽을 꾸는 혜온을 안아주고 아침에는 직접 도시락을 싸주고 저녁에는 함께 식탁에 앉아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혜온은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가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윤도현은 그 작은 반응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그런 윤도현을 둘러싼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했어요. 어느 목요일 저녁 윤도현의 직속 부하장교 한 명이 외부 방산업체와의 접대 자리에서 술에 취해 넋두리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의장님 말이야, 정말 대단한 분이긴 한데 너무 혼자예요. 아내도 돌아가셨고 아들은 말도 못하잖아요. 옆에 사람 하나 없이 어떻게 사나 싶어요. 그 자리에는 접대부로 나온 여자 몇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이 바로 서미란이었습니다. 서미란은 겉으로는 술을 따르며 웃고 있었지만 귀는 그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죠. 서미란은 20년 가까이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마담이었어요. 그녀는 사람을 읽는 데 천재였고 돈 냄새를 맡는데도 뛰어났습니다. 그날 밤 서미란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윤도현 합참의장이라고 입력했고 수많은 기사와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훈장을 가득 단 군복 차림의 윤도현,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모습, 외국 국빈과 악수하는 장면들. 서미란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저장하며 입꼬리를 올렸죠. 합참의장, 막대한 재산, 호랍이, 말 못하는 아들. 서미란은 수첩에 또박또박 메모를 남겼습니다. 완벽한 타겟. 며칠 뒤 서미란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습니다. 화려한 화장은 지워졌고 진한 향수 대신 은은한 비누 향이 났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사회복지사 명함을 새로 만들었죠. 명함에는 아동심리상담센터 소속 서미란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전부 거짓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어요. 처음 만남은 병원이었습니다. 윤도현이 혜온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다니는 대학병원 소아정신과였죠. 서미란은 며칠간 병원 주변을 돌며 윤도현의 동선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어느 화요일 오후 혜온의 정서치료 상담이 끝날 시간에 맞춰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도현이 상담실 문을 열고 나오자 서미란은 자연스럽게 일어나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저기 계신 아이가 윤혜온 군인가요? 윤도현은 즉시 경계에 눈빛을 보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들의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이상했으니까요. 누구시죠? 윤도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미라는 당황하지 않고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아동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서미란입니다. 이 병원과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해온 군 담당 선생님께 자료를 전달하러 왔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우연히 해온 군을 봤는데 아이 눈빛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만 말을 걸고 말았네요. 죄송합니다. 서미란의 말투에는 묘하게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계산된 진심처럼 느껴졌죠. 윤도현은 명함을 받아들고 잠시 살펴봤어요. 겉으로 보기엔 의심할 부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에게도 위기의 순간들은 있었어요. 일주일 뒤 다시 병원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상담실 대기실에서 윤도현과 짧은 대화를 나누던 중 서미란의 휴대전화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떴어요. 보스, 이번 주 스케줄 확인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VIP 예약 들어왔어요. 윤도현이 그 화면을 볼 뻔했지만 서미란은 재빠르게 전화를 뒤집으며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아, 봉사단체 팀장님이에요. 항상 이렇게 바쁘게 연락 오시네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죠. 또 다른 날 밤 윤도현과 해온 그리고 서미란이 함께 가벼운 저녁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새벽 2시쯤 서미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실장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서미란은 재빠르게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네, 지금 통화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돌아온 서미란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즘 위기 청소년 한라인 자원봉사를 하고 있어서요. 밤에도 종종 연락이 와요. 윤도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합참 위기관리실 직원 한 명도 서미란을 의심했습니다. 어느 날 윤도현의 일정을 정리하던 중 서미란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 걸 발견했죠. 의장님, 최근 자주 만나시는 서미란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들 상담 관련해서 알게 된 복지사입니다.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며칠 뒤 조용히 서미란의 신원을 조회해 봤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미심쩍은 느낌을 떨칠 수 없었죠. 윤도현은 여전히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 컸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서미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혜원이에게는 따뜻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의장님,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아이는 지금 엄마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도현은 흔들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리는 혜원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윤도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 방어막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서미란의 구애는 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어요. 매번 만남은 우연처럼 보였고 대화는 언제나 혜원을 중심으로 흘러갔죠. 윤도현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를 기억했다가 다음에 만날 때 우연히 같은 걸 마시고 있었고 혜원이 관심 있어 하는 공룡도감을 지나가다 발견해서 선물로 건넸습니다. 모든 게 자연스러웠고 계산적이지 않아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서미란의 머릿속에서는 매 순간 치밀한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여전히 재혼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담기 힘들어했어요. 세상을 떠난 아내를 너무 사랑했고 그녀와의 추억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집 안 곳곳에는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거실 장식장 위에 결혼사진, 침실 서랍 속 아내가 쓰던 향수병, 주방 냉장고에 붙어있는 아내 필체의 메모들. 윤도현은 그 어느 것도 치우지 못했어요. 치우는 순간 아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다른 여자를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아내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윤도현은 결정을 미룰 수 없다고 느끼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 혜원이 악몽에서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서 이불을 움켜쥐고 가만히 떨고 있었죠. 윤도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혜원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아이의 눈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그런 아들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였지만 자신의 손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섬이라는 혜원에게 유난히 다정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죠. 아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 억지로 대화를 이끌어내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혜원 옆에 조용히 앉아서 같은 하늘을 바라보거나 아이가 그림을 그리면 옆에서 지켜봐 주었습니다. 혜원아, 천천히 해도 돼. 아무 말 안 해도 괜찮아. 섬이란의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어요. 혜원을 안을 때도 절대 먼저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항상 아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주었죠. 하지만 혜원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섬이란의 눈빛이 아버지를 볼 때와 자신을 볼 때 미묘하게 달랐어요. 아버지를 볼 때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자신을 볼 때는 그 깊은 곳에 차가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혜원은 그걸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아이는 마음을 완전히 닫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버지가 섬이란과 함께 있을 때 예전보다 조금 더 웃었으니까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아버지의 편안한 미소였죠. 혜원은 아버지가 행복해 보이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편함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윤도현도 변화를 느끼고 있었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예전보다 가벼워졌고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도 흥얼거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섬이란과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갔죠. 윤도현은 이런 자신이 낯설면서도 나쁘지 않다고 느꼈어요. 이게 다시 살아가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혜원은 늘 셔츠 단추를 쥐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셔츠 안쪽 가슴팍에 달린 작은 단추였죠. 그건 평범한 단추가 아니었어요. 윤도현이 직접 특수 제작해서 달아준 보안용 긴급 신호 장치였습니다. 겉보기엔 일반 단추와 똑같았지만 세게 누르면 윤도현의 전용 단말기로 즉시 신호가 전송되는 구조였어요. 1년 전 윤도현이 혜원에게 그걸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아빠가 항상 내 옆에 있어줄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위험하다고 느끼면, 무서우면 이 단추를 힘껏 눌러. 그럼 아빠가 어디에 있든 달려갈게.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이후 혜원은 불안할 때마다 그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단추를 만지면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섬이라는 그 단추를 처음 봤을 때부터 신경 쓰였어요. 어느 날 저녁 혜원이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섬이란이 물었습니다. 혜원아, 그 단추 자꾸 만지는구나? 특별한 단추야? 혜원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손을 재빨리 내렸죠. 섬이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어요. 그 순간 혜원은 섬이란의 눈에서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차가운 빛을 봤습니다. 찰나였지만 혜원의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며칠 뒤 서미라는 윤도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원이가 항상 셔츠 단추를 만지던데 혹시 불안 증상인가요?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버릇이에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윤도현은 그 단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왠지 서미란에게 모든 걸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직 완전히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서미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단추가 뭔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도현과 서미란의 관계는 깊어졌어요. 주말에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혜원이 좋아하는 공룡 박물관에도 갔습니다. 서미란은 언제나 혜원의 속도에 맞춰 걸었고 아이가 피곤해하면 먼저 알아채고 쉬자고 제안했어요. 윤도현은 그런 서미란의 모습을 보며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혜원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느 늦은 밤 윤도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아내와의 결혼사진, 혜원이 태어났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들. 한 장 한 장 넘기며 윤도현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여보, 미안해. 하지만 혜원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아. 당신도 이해해주겠지? 윤도현의 눈가가 촉촉이 젖었습니다. 앨범을 덮으며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윤도현은 서미란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어요. 혜원도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도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미란은 차분히 윤도현을 바라봤어요.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저희와 함께 가족이 되어주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서미란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제가 그래도 될까요? 목소리에는 감동이 섞여 있었지만 서미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계산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그날 밤 서미란은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1단계 완료라고 적었습니다. 혜원은 그날 밤 아버지와 서미란이 나누는 대화를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버지는 행복해 보였어요. 하지만 혜원의 손은 다시 한번 셔츠 단추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지만 그걸 표현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저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아버지의 얼굴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서미라는 아이에게 안정이 필요하다며 혼인신고와 결혼식을 밀어붙였습니다. 윤도현이 프로포즈를 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의장님, 혜원이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예요. 빨리 안정된 가정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이 심리 발달의 결정적 시기거든요. 서미란의 말투는 전문가처럼 들렸고 윤도현은 그 말에 설득되었습니다. 사실 윤도현도 오래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한번 결심한 이상 빨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혜원에게 도움이 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합참 참모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의장님이 재혼을 하신다고요? 그것도 이렇게 갑자기. 위기관리실 직원은 여전히 서미란을 의심했지만 윤도현이 이미 결심한 이상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윤도현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큰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연아, 너무 급한 거 아니냐? 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게 거의 없잖아. 윤도현은 형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의 결정을 밀고 나갔어요. 형님, 저도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혜원이에게 좋은 사람이에요. 서미라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진행했습니다.
혼인신고 서류를 먼저 챙겼고 작은 규모의 결혼식 장소도 빠르게 예약했어요. 하객 명단도 최소화했습니다. 조용하게 혜원이가 부담스러워하지 않게 하는 게 좋겠어요. 서미란의 제안은 언제나 혜원을 위한 것처럼 포장되었고 윤도현은 그 모든 걸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프러포즈로부터 단 한 달 뒤로 잡혔어요. 모든 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러 가던 날 윤도현은 차 안에서 서미란에게 물었어요. 혹시 서 선생님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서미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고요. 그래서 혼자 살아왔습니다.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윤도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이 사람도 외로웠구나. 우리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주면 되겠지. 윤도현은 서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미란은 고맙다는 듯 윤도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눈 깊은 곳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미란은 휴대전화를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1차 완료. 곧 2단계 진입. 메시지를 보낸 상대는 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죠. 서미란은 재빨리 화면을 끄고 윤도현에게 다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윤도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은 호텔 소규모 연회장에서 열렸어요. 하객은 20명 남짓이었습니다. 윤도현의 형제들과 몇몇 참모들, 그리고 서미란 쪽에서는 친구라고 소개된 여자 2명이 전부였죠. 사실 그 2명은 서미란이 운영하던 업소의 직원들이었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식은 간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없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간단한 피로연만 가졌죠. 혜원은 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새하얀 셔츠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아이는 어른들 사이에서 작아 보였습니다. 윤도현이 다가와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어요. 혜원아, 괜찮니?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셔츠 안쪽 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아들을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이제 다시 행복하게 살자. 아빠가 지켜줄게. 혜원은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서미란을 바라봤어요. 서미란도 혜원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뒤 세 사람은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서미란은 윤도현의 집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안주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침에는 식탁을 차렸고 저녁에는 윤도현의 귀가를 기다렸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결혼 일주일 후 서미란은 저녁 식사 중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재산 관련 서류들 정리는 다 되어 있나요? 요즘 상속세법이 바뀌었다던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대요. 윤도현은 포크를 든 채 서미란을 봤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서미란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친구가 법무사 일을 하거든요. 그 친구가 요즘 많은 분들이 미리 정리 안 해놔서 나중에 문제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의장님처럼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은 더 신경 써야 한다고요. 말은 그럴듯했지만 윤도현은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결혼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꺼낸다는 게 이상했습니다. 며칠 뒤 서미란은 다시 한번 화제를 꺼냈어요. 여보, 혹시 혜원이 명의로 된 계좌는 따로 있나요?
아이 미래를 위해 교육 자금을 미리 마련해 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윤도현은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의 말투는 언제나 혜원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고 윤도현은 의심을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제가 알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도현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서미란은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윤도현이 잠든 뒤 서미란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서류를 확인했어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증서들. 서미란은 휴대전화 카메라로 몇 장을 촬영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혜원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없이 서미란을 바라보고 있었죠. 서미란은 재빨리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혜원아, 잠 안 자고 왜 나왔어? 아줌마가 아빠 서류 좀 정리하고 있었어. 혜원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서미란은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이 아이 뭔가 눈치챘나? 하지만 혜원은 말을 할 수 없었고 서미란은 안도했습니다. 혜원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이는 이불 속에서 셔츠 단추를 꼭 쥐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아빠한테 말해야 하는데 하지만 혜원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답답함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혜원은 눈을 감으며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빠, 나 무서워. 윤도현은 그날 이후로 서미란을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미세한 위화감들이 쌓여갔어요. 재산 이야기를 자꾸 꺼내는 것, 자신이 없을 때 서재를 뒤지는 듯한 흔적들, 그리고 혜원이 서미란을 대할 때 보이는 경계심. 윤도현은 혹시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했고 뚜렷한 증거도 없었어요. 윤도현은 자신의 의심을 애써 눌러 담으며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서미란은 윤도현의 변화를 눈치챘어요. 시간이 없어. 빨리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해. 서미란은 그날 밤 몰래 보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계획을 앞당겨야 할 것 같아요.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전화 너머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준비는 다 됐으니 신호만 주면 돼. 서미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차가운 겨울 바람이 유리창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곧 끝이야. 조금만 더 참자. 서미란의 눈빛에는 어떤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3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어요. 기상청은 연일 한파 경보를 발령했고 뉴스에서는 기록적인 폭설과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추위를 보도했습니다. 거리의 나무들은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가기를 꺼렸죠. 하지만 서미란에게는 이 추운 겨울이 오히려 기회였어요. 눈이 많이 내리고 산속길이 끊기고 구조가 어려운 환경.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 서미란은 혜원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혜원아, 너 스키 타본 적 있어? 혜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미란은 계속해서 말했죠. 아줌마가 알아봤는데 강원도에 정말 멋진 스키장이 있대. 눈이 엄청 많이 오는 곳이야. 우리 둘이 가볼까? 아빠는 일이 있으셔서 못 가시지만 우리끼리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어. 서미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혜원은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아이는 거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요. 윤도현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려고 하세요? 날씨도 안 좋은데.
서미란은 윤도현의 손을 잡으며 설득했어요. 여보, 혜원이가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보여요. 아이한테 새로운 경험을 시켜주고 싶어요. 제가 잘 돌볼게요. 걱정 마세요. 윤도현은 망설였지만 서미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그 주말에는 중요한 국방회의가 예정되어 있어서 함께 갈 수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혜원이 잘 챙겨주시고요. 윤도현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윤도현은 혜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아들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죠. 혜원아, 내일 여행 가는 거 괜찮겠어? 아빠가 함께 못 가서 미안해. 혜원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윤도현은 혜원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거나 무서우면 내가 알잖아. 단추 누르는 거. 아빠가 어디 있든 바로 달려갈게. 혜원은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셔츠 안쪽 단추를 만졌어요. 그 작은 단추가 혜원에게는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미란과 혜원은 차에 올랐습니다. 서미란이 운전대를 잡았고 혜원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윤도현은 현관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자주 연락해요. 서미란은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걱정 마세요. 저녁에 도착하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윤도현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불안했지만 윤도현은 그 느낌을 무시하려 애썼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처음 1시간 동안은 평범했어요. 서미란은 라디오를 틀어놓고 가끔 혜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혜원아, 스키장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자. 핫초코도 마시고.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차는 이상한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고속도로 출구를 나온 뒤 관광지 표지판이 아닌 산골 마을 이정표를 따라갔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고 주변에는 사람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죠. 혜원은 창밖을 보며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스키장으로 간다고 했는데 주변에는 리조트도 호텔도 관광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끝없는 눈밭과 앙상한 나무들만 보였죠. 차는 계속해서 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길은 점점 더 험해졌고 눈이 쌓여 길조차 잘 보이지 않았어요. 혜원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죠. 서미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메시지 알림음이 작게 울렸어요. 서미란은 잠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대기 완료. 위치 전송 바람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죠. 서미란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답장을 보냈어요. 10분 후 도착. 혜원은 100m 너머로 서미란의 표정을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차는 마침내 한적한 산골길 끝에 멈춰 섰습니다. 주변에는 폐가 한 채가 있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바람 소리만 으스스하게 들렸습니다. 서미란은 시동을 끄고 뒤를 돌아봤어요. 혜원아, 잠깐만 여기서 기다려. 아줌마가 길 확인하고 올게. 서미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다정함이 사라지고 무언가 기계적인 느낌이었죠. 서미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혜원은 창문 너머로 서미란이 폐가 쪽으로 걷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명의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덩치가 큰 남자들이었어요. 서미란은 그들과 짧게 대화를 나눴고 그중 한 명이 차 쪽을 가리켰습니다.
혜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여행이 아니라는 걸, 위험하다는 걸. 서미란이 다시 차로 돌아왔습니다. 차문을 열고 혜원에게 말했어요. 혜원아, 내려. 조금만 걸어가면 돼. 서미란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따뜻함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저 차갑고 냉정한 눈빛만 남아 있었죠. 혜원은 몸이 굳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서미란은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내려. 시간 없어.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풀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아이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서미란은 혜원의 손을 잡고 폐가 쪽으로 걸었어요. 눈은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혜원은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미란은 아이를 배려하지 않았어요. 그저 빠르게 끌고 갔죠. 폐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두 남자가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빛도 서미란처럼 차가웠어요. 혜원은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서미란은 혜원을 폐가 앞에 세워두고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금방 끝날 거야. 그 순간 혜원은 서미란의 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냉기를 봤습니다. 그건 사람을 대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았죠. 혜원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위험하면 눌러라. 혜원은 떨리는 손으로 셔츠 안쪽에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단추를 찾았습니다. 작고 딱딱한 그 단추가 손끝에 닿았죠. 혜원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지금 누르지 않으면 다시는 아버지를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아이는 눈을 질끈 감고 단추를 힘껏 눌렀습니다. 손가락에 힘을 주어 세게, 아주 세게 눌렀어요. 신호가 나갔는지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혜원은 믿었어요. 아버지가 올 거라고, 반드시 올 거라고. 섬이라는 혜원이 뭔가 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두 남자와 마지막 지시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흔적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해. 사고로 보이게. 남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은 그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혜원의 머리와 어깨에 쌓였어요. 아이는 추웠지만 그것보다 무서움이 더 컸습니다. 혜원은 단추를 쥔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 작은 단추가 자신과 아버지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었으니까요. 아빠, 빨리 와줘. 제발. 혜원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쳤습니다. 산골 폐가 근처 조폭들은 이미 1시간 전부터 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미란에게서 받은 지시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아이를 처리하되 사고처럼 보이게 할 것, 흔적을 남기지 말 것. 두 남자는 검은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들의 무표정함만 있었죠. 섬이라는 혜원을 폐가 앞 공터에 세워두고 조폭들과 마지막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계곡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지? 섬이란의 목소리는 낮고 냉정했어요. 여기서 200m 정도 됩니다. 저 아래로 떨어뜨리면 발견하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이렇게 눈만이 올 때는요. 남자 중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섬이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좋아. 1시간 안에 끝내. 나는 먼저 내려갈 테니까 끝나면 연락해. 섬이라는 차 쪽으로 걸어가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혜원은 그 모든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이는 폐가 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그게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서밀하니 차에 올라타는 모습이 보였어요. 시동을 걸고 천천히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혜호는 그제야 완전히 혼자 남겨졌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두 남자가 해온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눈을 밟으며 바스락거렸습니다. 꼬마야, 이리 와봐. 한 남자가 손짓했어요. 혜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직접 다가왔어요. 그리고 혜원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더 아프게 해야 돼. 남자의 손은 차갑고 힘이 셌어요. 혜원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말을 하지 못한 아이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목소리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른 남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 돼. 혹시 모르니까 저 아래 계곡 쪽으로 데려가자. 두 남자는 혜원을 끌고 폐가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가파른 경사면이 있었고 아래로는 깊은 계곡이 보였습니다. 눈이 쌓여서 정확한 깊이는 알 수 없었지만 최소 10m는 되어 보였죠. 혜원은 그 광경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아빠, 제발 와줘. 빨리. 아이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혜원의 손은 여전히 셔츠 안쪽 단추를 쥐고 있었어요. 아까 눌렀던 그 단추를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호가 제대로 갔는지 아버지가 받았는지 알 수 없었지만 혜원은 그 단추를 쥐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느꼈어요. 단추를 쥔 손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온기처럼. 남자 중 한 명이 혜원을 경사면 가장자리에 세웠어요. 여기서 밀면 끝이야. 간단하지? 다른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날씨면 나중에 발견돼도 그냥 실족사로 처리될 거야. 그들은 마치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듯 태연했어요. 혜원은 두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어떤 망설임도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혜원은 서밀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따뜻하게 웃어주던 모습, 아버지와 손잡고 걷던 모습, 결혼식 날 자신에게 미소 짓던 모습,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혜원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을 이용한 그 여자. 혜원은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어요. 아빠가 얼마나 슬플까? 아빠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자, 이제 끝내자. 한 남자가 혜원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어 아이를 밀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가까워지며 그게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헬리콥터 소리였습니다. 두 남자는 동시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보라 사이로 검은 점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게 다가오는 군용 헬기였어요. 남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뭐야? 왜 헬기가 여기로 와? 그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서로를 쳐다봤죠. 헬기 소리는 점점 커졌고 이내 그들의 머리 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헬기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눈이 사방으로 날렸고 남자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습니다. 헬기는 폐가 근처 공터에 착륙했어요. 로터의 회전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고 눈먼지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헬기 문이 열렸어요.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은 윤도현이었습니다. 윤도현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빛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며 혜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경사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작은 아이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혜원아,
윤도현의 목소리가 눈보라를 뚫고 울려 퍼졌어요. 혜호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헬기에서 무장한 군인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두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남자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눌려 수갑이 채워졌어요. 움직이지 마. 군인 중 한 명이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모든 게 순식간에 벌어졌죠. 윤도현은 눈밭을 헤치며 혜원에게 달려갔어요. 경사면 가장자리에 서 있던 혜원을 끌어안았습니다. 혜원아,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 윤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혜원은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아이는 울음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눈물만 흘렸어요. 윤도현은 아들을 더욱 꽉 껴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혜원의 손은 여전히 셔츠 단추를 쥐고 있었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어 꽉 쥐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의 손을 보고 그제야 알았어요. 그 작은 단추가 아들의 목숨을 살렸다는 걸. 윤도현은 혜원의 손을 부드럽게 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혜원이. 혜원은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헬기 한 대가 더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의무팀이 타고 있었어요. 군의관들이 재빨리 혜원에게 다가와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있습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혜원을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추위와 공포 속에 있었던 거죠. 헬기 안에서 윤도현은 담요로 혜원을 감싸주었습니다. 군의관이 아이의 체온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어요. 의장님, 다행히 심각한 상태는 아닙니다.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에요. 윤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혜원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버텨. 곧 병원 도착한다. 제압된 두 남자는 다른 헬기에 실렸어요. 그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표정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움직였다는 것, 군 헬기가 동원됐다는 것. 이건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남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깨달았습니다. 헬기는 눈보라를 뚫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창밖으로 하얀 산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윤도현은 혜원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들의 작은 손이 점점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혜원은 아버지 손을 느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빠가 왔어. 나는 안전해. 아이는 그 생각을 하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합참 상황실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군사 동향이 표시되고 있었고 참모들은 각자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회의실에서 국방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안보 현안에 대한 브리핑이 이어지고 있었고 윤도현은 집중된 표정으로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계속해서 혜원과 서미란이 떠올랐어요. 잘 도착했을까? 연락이 와야 할 텐데. 윤도현은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출발한 지 4시간이 지났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도현의 전용 단말기에서 작은 진동이 울렸어요. 일반적인 전화나 메시지와는 다른 특수한 진동이었습니다. 윤도현은 즉시 단말기를 확인했어요.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표시와 함께 긴급 신호 수신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GPS 좌표가 표시되어 있었죠. 강원도 산악지대. 윤도현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윤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차분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윤도현은 곧바로 상황실로 향했어요. 그의 걸음은 빨랐지만 뛰지는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 침착함을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해온 생각뿐이었어요. 단추를 눌렀다는 건 위험하다는 거야. 내 아들이 지금 위험에 처했어. 상황실에 도착한 윤도현은 당직 장교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좌표를 즉시 확인해. 실시간 위성 영상 띄워. 당직 장교는 윤도현의 표정을 보고 즉시 움직였어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좌표를 입력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위성 영상이 떴어요. 눈으로 뒤덮인 산악지대, 외딴 폐가 한 채, 그리고 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윤도현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기에 혜원이가 있어. 윤도현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개인 휴대전화를 꺼내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큰형에게였습니다. 큰형은 예편한 지 1년밖에 안 된 전직 육군 대장이었죠. 전화는 2번 만에 연결되었어요. 형님, 혜원이가 위험합니다. 지금 즉시 도움이 필요해요. 윤도현의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큰형은 묻지 않았어요. 좌표 보내. 바로 움직인다. 전화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두 번째 전화는 작은형에게 걸었어요. 현역 공군 중장이었습니다. 혜원이 구조작전이야. 헬기 2대 즉시 출동시켜줘. 좌표는 지금 전송한다. 작은형도 즉각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10분 안에 띄운다. 세 번째 전화는 동생에게, 네 번째는 사촌형에게 걸었어요. 모두 장성급 장교들이었습니다. 윤도현의 가족은 3대째 군인 집안이었고 현재 친인척 중 별을 단 사람만 13명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한마디씩만 주고받았습니다. 혜원이 위험해. 즉시 움직인다. 명령은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작전 지시도 상부 보고도 없었어요. 그저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별 13개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군 작전이 아니었어요. 가족을 구하기 위한 긴급 출동이었죠. 공군 기지에서는 헬기 2대가 긴급 이륙 준비에 들어갔고 특수부대는 즉각 출동 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육군 부대에서는 산악구조팀이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윤도현은 상황실 지도를 보며 계산했습니다. 헬기 속도, 날씨 상황, 도착 예상 시간. 20분. 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어. 하지만 그 20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그 사이에 혜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윤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느낌조차 없었어요. 의장님, 헬기 이륙했습니다. 당직 장교가 보고했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간다. 지금 당장 헬기 한 대 더 준비해. 참모 한 명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장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수부대가 먼저 확인하고 윤도현은 그의 말을 끊었어요. 내 아들이야. 내가 직접 가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는 강경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분 뒤 윤도현은 헬기에 올랐어요. 조종사는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있었고 부조종사는 좌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헤드셋을 착용하며 말했어요. 최대 속도로 가. 시간이 없어. 헬기는 즉시 이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귀를 찢었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하지만 윤도현은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혜원만 생각했죠. 헬기 안에서 윤도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빌딩들이 빠르게 멀어지고 곧 산과 들이 펼쳐졌습니다. 날씨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눈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조종사가 말했어요. 의장님, 기상 악화로 비행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윤도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가. 멈추지 마. 헬기는 눈보라를 뚫고 날아갔어요. 기체가 심하게 흔들렸지만 조종사는 능숙하게 조종간을 잡았습니다. 윤도현은 단말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혜원의 신호는 여전히 같은 위치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거기 있어. 아직 살아있어. 윤도현은 그렇게 믿으려 애썼어요. 헤드셋에서 작은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아, 우리 먼저 도착했어. 지금 착륙 중이야. 윤도현은 즉시 대답했어요. 혜원이 보이나?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형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보인다. 아이 살아있어. 지금 구조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윤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3년 동안 울지 않았던 사람이 그날 헬기 안에서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의장님, 5분 후 도착합니다. 조종사의 말에 윤도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을 닦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다른 헬기들이 보였어요. 이미 착륙해 있는 헬기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윤도현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혜원아, 아빠 간다. 조금만 기다려. 헬기가 점점 고도를 낮췄어요. 눈 덮인 산, 외딴 폐가, 그리고 그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도현은 벌써부터 안전벨트를 풀려고 손을 뻗었어요.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의장님, 아직 착륙 전입니다. 하지만 윤도현은 듣지 않았어요. 헬기가 지면에 닿자마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눈밭을 헤치며 달렸어요. 40년 군 생활 중 가장 빠르게 달렸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혜원을 봤습니다. 경사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작은 아이. 윤도현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혜원아. 그 목소리는 눈보라를 뚫고 아들에게 닿았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봤어요.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에게 달려가 꽉 껴안았어요.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괜찮아. 혜원은 아버지 품에서 온몸을 떨었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을 더욱 세게 안으며 등을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아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주변에 있던 장교들은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들 중 몇몇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합참의장이 아들을 껴안고 우는 모습, 그건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윤도현은 혜원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절대 놓지 않을게.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품에 얼굴을 묻었어요. 윤도현은 혜원의 손을 봤습니다. 작은 손이 셔츠 단추를 꽉 쥐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그 손을 부드럽게 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혜원이. 내가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원의 긴장이 풀렸어요.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왔으니까요. 헬기들은 눈보라를 가르며 강원도 산악지대에 착륙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헬기에서는
특수부대원들이 신속하게 내렸어요. 그들은 완전 무장한 상태였고 움직임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두 번째 헬기에서는 윤도현의 작은 형과 구조팀이 내렸죠. 세 번째 헬기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조폭 2명이 제압되어 있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은 조폭들을 발견하자마자 움직이지 마 라고 외쳤습니다. 조폭들은 저항할 생각도 못했어요. 군용 헬기가 나타나고 무장한 군인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는 광경에 완전히 얼어붙었죠. 한 명은 도망치려 했지만 특수부대원이 순식간에 달려들어 제압했습니다. 엎드려, 손머리 뒤로. 두 남자는 눈밭에 얼굴을 박은 채 수갑이 채워졌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작은 형은 주변을 빠르게 둘러보며 해온을 찾았어요. 그리고 경사면 가장자리에 서 있는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아이 발견. 작은 형은 즉시 해온에게 달려갔어요. 해온은 그를 보고 본능적으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났습니다. 낯선 사람이었으니까요. 작은 형은 천천히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해온아, 나 작은 할아버지야. 아빠가 곧 온다. 괜찮아. 해온은 여전히 경계했지만 작은 형의 목소리에서 아버지와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윤도현을 태운 헬기가 도착했어요.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기도 전에 윤도현은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절박했어요. 해온아. 윤도현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해온은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돌렸어요.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해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윤도현은 눈밭을 헤치며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해온을 껴안았습니다. 해온아, 괜찮아. 아빠 왔어. 이제 안전해. 윤도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해온은 아버지 품에 안긴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윤도현은 아들을 더욱 세게 안으며 등을 토닥였어요.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군의관들이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의장님, 아이 상태 확인해야 합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해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군의관은 해온의 체온을 재고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저체온증 초기 증상입니다. 체온이 35도까지 떨어졌어요. 즉시 보온 조치하고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다른 군의관이 두꺼운 은박 담요를 가져와 해온을 감싸주었어요. 그리고 핫팩을 여러 개 꺼내 아이 옆구리와 손에 붙여줬습니다. 해온은 점점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추위와 공포 속에 있었던 거죠.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의 얼굴을 보며 다급하게 물었어요. 해온아, 정신 차려. 아빠 목소리 들려? 해온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의 뺨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어요. 조금만 버텨. 곧 병원 간다. 거기 가면 따뜻해질 거야. 군의관이 산소 마스크를 해온 얼굴에 씌워주었습니다. 호흡은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심각한 동상은 없어 보여요. 하지만 빨리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윤도현은 해온을 안아 올렸어요. 아이는 아버지 품에서 힘없이 기대었습니다. 윤도현은 헬기 쪽으로 걸으며 해온에게 속삭였어요. 괜찮아. 아빠가 계속 안고 있을게. 놓지 않을게. 헬기 안으로 들어가자 의무팀이 이미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간이 침대와 의료 장비들이 갖춰져 있었어요. 윤도현은 해온을 침대에 눕히고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의관들이 신속하게 링거를 연결하고
전자체온계를 부착했어요. 체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좋은 징조예요. 한 군의관이 말했습니다. 윤도현은 혜원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이의 손은 여전히 차갑고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셔츠 단추가 쥐어져 있었어요. 혜원은 의식이 흐려지면서도 그 단추를 놓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펴주며 단추를 봤어요. 작고 평범해 보이는 그 단추가 아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윤도현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잘했어, 혜원아. 정말 잘했어. 헬기가 이륙했습니다. 로터 소리가 귀를 찢었지만 윤도현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혜원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호흡, 얼굴 표정, 손의 온기, 모든 걸 확인하며 지켜봤죠. 혜원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입술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도현은 혜원의 이마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말 안 해도 돼. 아빠가 다 알아. 너는 그냥 쉬어. 다른 헬기에서는 제압된 조폭 2명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갑에 채워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특수부대원들이 양옆에서 감시하고 있었죠. 한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수부대원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입 닥쳐. 도착하면 알게 될 거야. 남자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절망했습니다. 합참의장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것.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있었어요. 섬이라는 그 시각,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조폭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쯤 끝났을 텐데 왜 연락이 안 오지? 섬이라는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조폭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어요. 2번, 3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섬이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뭔가 잘못됐어. 섬이란은 차를 세우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런 보도도 없었어요.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보스에게였죠. 전화는 몇 번 울리다 연결되었어요. 일 끝났어? 보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섬이라는 불안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연락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보스는 잠시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당장 그 장소에서 멀리 떨어져. 혹시 모르니까 일단 숨어. 전화가 끊어졌어요. 섬이라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설마 실패한 건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섬이라는 다시 시동을 걸고 서울로 향했어요.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미 자신의 모든 행적이 추적되고 있다는 걸. 윤도현의 형제들이 경찰과 국정원에 연락을 취했고 섬이란의 신원 조회가 시작되었다는 거요. 헬기는 30분 만에 서울의 대형 병원 옥상 헬리패드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어요. 헬기 문이 열리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윤도현이 직접 대답했어요. 저체온증. 체온은 35도에서 조금 올랐습니다. 의료진은 신속하게 혜원을 들것으로 옮겼어요. 윤도현은 들건 옆을 따라 걸으며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자 의사들이 혜원을 진찰하기 시작했어요. 체온 측정, 혈압 확인, 심전도 검사, 모든 게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윤도현은 한쪽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의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체온도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이 클 수 있으니 입원 관찰이 필요합니다.
윤도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혜호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따뜻한 담요가 덮여졌고 난방이 켜진 방은 아늑했어요. 혜호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어요. 윤도현은 아들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여기는 병원이야. 안전해. 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손을 꽉 쥐었어요. 그 작은 손에는 아직도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도현은 혜원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어요. 너는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살아줘서 고마워.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는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윤도현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말없이 서로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그들에게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미란의 정체는 생각보다 빠르게 드러났습니다. 윤도현의 큰형이 직접 국정원에 연락을 취했고 서미란의 신원 조회가 시작된 지 단 2시간 만에 모든 게 밝혀졌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위조였고 소속되어 있다던 상담센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미란의 본명은 따로 있었고 그녀는 20년 가까이 강남 일대에서 고급 유흥업소를 운영해온 마담이었어요. 경찰 기록에는 여러 차례의 단속 기록이 남아 있었고 조폭 조직과의 연결고리도 확인되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서미란의 통화 기록을 추적했어요. 그녀가 윤도현과 만나기 시작한 시점부터 수상한 전화 통화가 급증했습니다. 보스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는 조폭 조직의 두목이었고 제압된 두 남자도 같은 조직 소속이었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계획된 접근, 서둘러 진행된 결혼, 재산 관련 질문들, 그리고 혜원을 데리고 간 겨울 여행.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범죄였어요. 서미란은 서울로 돌아온 뒤 자신의 아파트에 숨어 있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모두 내리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어요.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진동했지만 서미란은 받지 않았습니다. 모두 보스에게서 온 전화였죠. 서미란은 손톱을 물어뜯으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왜 연락이 안 오는 거지? 그녀는 뉴스를 확인했지만 아직 아무런 보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서미란의 아파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미란은 숨을 죽이며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닌 느낌이었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서미란 씨, 문 열어주세요. 국정원입니다. 서미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국정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미란은 뒷걸음질 치다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초인종은 계속해서 울렸고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문 열지 않으시면 강제로 개방하겠습니다. 서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4명의 요원이 들어왔고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서미란 씨, 살인 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미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고 현실감이 사라졌어요.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서미란은 처음으로 공포를 느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완벽하게 계획했다고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어요. 윤도현을 속이고 혜원을 제거하고 막대한 재산을 차지하는 완벽한 계획. 하지만 그 모든 게 단추 하나로, 아이가 누른 작은 신호 하나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미란은 끌려가며 생각했어요.
내가 그 단추를 없앴어야 했어. 처음부터 더 철저하게 확인했어야 했어. 조폭 조직의 두목도 같은 날 체포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업소 직원들, 공범들까지 일제히 검거되었어요. 경찰과 국정원은 합동 수사를 진행했고 서미란의 범죄 이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부유한 남성들에게 접근한 기록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담하게 살인을 시도한 적은 없었어요. 검찰은 서미란에게 살인 미수, 사기,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병원에서는 혜원이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신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심리적 충격은 컸습니다. 혜원은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눈 덮인 산, 차가운 바람, 서미란의 냉정한 눈빛, 그 모든 게 꿈에 나타났습니다. 혜원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윤도현은 매번 아들을 안아주며 진정시켰어요.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어. 안전해. 윤도현은 혜원의 병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장으로서의 업무는 부의장에게 임시로 맡기고 오직 아들 곁을 지켰어요. 의자에서 잠을 자고 병원 식사를 하며 혜원을 돌봤습니다. 혜원은 아버지가 곁에 있으면 조금씩 안정을 찾았어요. 아이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혜원은 퇴원할 수 있었어요. 담당 의사는 말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심리 치료가 필요할 겁니다. 트라우마가 클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어요. 윤도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혜원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혜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 남은 단추를 만지며 그게 현실이었다는 걸 확인했어요. 윤도현은 백미러로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우리 집.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윤도현은 먼저 서미란의 흔적을 모두 지웠어요. 그녀가 쓰던 물건들, 옷가지, 화장품, 모든 걸 박스에 담아 치웠습니다. 혜원이 서미란을 떠올리지 않도록 그 기억을 지우고 싶었어요. 거실 장식장 위에는 다시 아내의 사진만 남았습니다. 윤도현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 판단했어. 하지만 혜원이는 지켰어. 우리 아들 무사해. 저녁 식사 시간 윤도현과 혜원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도현이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밥이 놓여 있었어요. 예전처럼 말없는 식사였지만 이번엔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느낌이었죠. 혜원은 천천히 밥을 먹으며 가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윤도현도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도현은 혜원을 거실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혜원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혜원은 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의 손을 잡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내가 그날 단추를 눌러준 거 정말 잘한 거야. 그게 아니었으면 아빠는 너를 찾지 못했을 거야. 너는 용감했어. 혜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윤도현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아빠가 미안해. 서미란이라는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어. 너를 위험에 빠뜨렸어. 정말 미안해. 윤도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 손을 꽉 쥐었어요. 아빠 잘못 아니야. 나도 처음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 혜원은 말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윤도현은 아들을 꼭 껴안았어요. 이제 아빠는 너만 믿을 거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우리 둘이면 충분해. 혜원은 아버지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은 없었지만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혜원은 자기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옆방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혜원은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작은 단추가 자신의 목숨을 살렸어요. 아버지와 자신을 이어준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혜원은 단추를 쥐며 눈을 감았어요. 윤도현은 혜원의 방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이 평화롭게 잠든 모습이 보였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도현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공포, 절망, 그리고 안도.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윤도현은 창문 너머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 혜원이를 지켜야 해. 그는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살아가겠다고요.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요. 며칠 뒤 윤도현은 혜원과 함께 아내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하얀 눈이 묘비를 덮고 있었어요. 윤도현은 눈을 치우고 꽃을 놓았습니다. 혜원도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어요. 윤도현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혜원이 지켰어. 앞으로도 잘 키울게. 지켜볼 거지? 혜원은 묘비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나 괜찮아. 걱정 마. 혜원은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혜원은 차창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그렸어요. 윤도현은 백미러로 그걸 보며 물었습니다. 뭐 그리는 거야? 혜원은 그림을 완성했어요. 하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작은 사람 둘을 그렸죠. 아버지와 자신. 윤도현은 그걸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둘이지? 혜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3년 만에 처음 보는 혜원의 진짜 미소였습니다. 윤도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대신 밝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면 충분해. 아빠랑 혜원이.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혜원은 아버지를 보며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는 따뜻한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두 사람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